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 주신 김성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태우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올해 5월 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논문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오늘이 첫 자리라서 좀 설레는 것도 있고 또 전문가분들의 코멘트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모로 토론이 기대됩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주체의 실 비난론과 북한의 사상 기술 문화라고 정했는데요. 이 비난론은 이제 북한에서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를 부르는 북한식 이름이고요. 그 북한에서 비난론을 주체의 솜 아니면 주체 섬유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제가 쓴 주체의 실은 그 메타포로 제가 논문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제 박사 논문 제목이 이제 더 수련업 주체로 되어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비난론이라는 머티리얼이 북한 사회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를 엮어내는 그 실처럼 엮어내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면은 제 박사 논문 제목이 주체의 실 북한의 비난론과 물질적으로 구현된 상호 오존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1930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고 있고요. 주로는 50년대 중후반에서 60년대 북한의 근대 민주국가가 건설되는 과정, 주체 사회주의가 형성되는 과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난론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민족주의적인 사회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갔는지를 기술이나 사상, 일상생활, 또 젠더 정치 이런 쪽에 다양한 각도에서 좀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논문의 각 챕터가 이제 북한에서 비난론이라는 머티리얼의 어떤 소셜 라이프를 다양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 쪽으로는 제가 기본은 소셜 글로벌 히스토리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이제 STS라고 불리는 과학기술 사회사라든가 머티리얼 컬처 스터디스 쪽에 방법론도 많이 가져와서 썼고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이라는 이제 non-human agency가 정치나 사회, 인민 간의 그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자료나 머티리얼 자체도 보고 인터뷰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비난론 둘러싼 여러 층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콜로퀴엄에서는 사실 이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이야기를 다 풀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깊이 있는 어떤 코멘트나 피드백을 받기도 어려워서요. 오늘 토론자로 기술사의 전문가신 김태호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두 번째 챕터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각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 시간에 다른 챕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논문의 주인공인 비난론이란 머티리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화학섬유의 등장사를 간단히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화학섬유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자연 섬유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려는 실험이 이제 한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방직용 섬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자연 섬유로만은 그 니즈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섬유를 이제 그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걸 위해 이제 여러 방직업계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892년에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진 인조견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스코스 레이온은 나무에 있는 셀룰로스 섬유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개발한 화학 섬유였고요. 이렇게 자연에 있는 섬유소를 화학적으로 가공한 인조 섬유를 개발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아예 섬유소가 없는 상태에서 화학적인 공정만으로 합성 섬유를 만들고자 하는 실험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합성 섬유 개발 연구에 가장 앞장섰던 국가가 독일과 미국입니다. 특히 독일의 화학자 헤르만 슈타우딩어는 1920년대 후반에 자연 고무에서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를 발견하고
고분자 합성 섬유 개발의 기초를 닦게 되는데요. 이 슈타우딩어가 그때 고무 연구를 열심히 했었던 이유는 이제 그때 또 시대적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한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해외 식민지를 잃거든요. 근데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통해서 자연 고무를 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무라는 거는 산업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물질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나 타이어도 다 고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일은 합성 고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슈타우딩어가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1924년에 처음으로 합성을 해냅니다. 이 폴리바널 알코올을 줄여가지고 포발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슈타우딩어가 이거를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물질은 발견을 했지만 방직용 섬유로서 개발이 된 건 아니었고 방직용 섬유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유기용제나 뭐 닿았을 때 녹아버리거나 이런 게 되지 않을 정도의 화학적인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물에 녹아버리고 쉽게 그래서 물질을 발견했지만 이건 이제 방직용 섬유로서는 아니었어요. 근데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물질 자체를 개발한 거는 독일의 슈타우딩어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텍스타일 파이버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게 조선인 과학자 리승기가 속해 있었던 일본의 교토제대 화학섬유연구소의 연구팀이었습니다. 당시 연구팀의 수장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던 사쿠라다 이치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쿠라다와 이승기는 함께 지도교수가 같았고요. 북한 자료에 따르면 이승기가 당시에 슈타우딩어의 고분자 이론에 굉장히 영감을 받고 사쿠라다가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갖고 왔던 독일의 기술 서적들을 빌려다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좋아했다, 열심히 읽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독일 화학자 슈타우딩어의 고분자 발견이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회적으로 고무에 대한 필요성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었듯이 이 일본에서 합성 섬유 개발 연구를 하게 된 데에도 미국에서 폴리아미드계 섬유인 나일론이 개발되면서 이것이 이제 푸시가 된 거거든요. 나일론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화학 회사인 듀폰의 이제 연구원이었던 월러스 캐너더스가 1935년에 실험을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개발을 하게 돼요. 이 나일론의 등장은 굉장히 일본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당시에 일본이 주요 수출하는 품목이 견이었거든요. 근데 나일론은 견의 대체제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실크 사용량의 일본이 거의 70%를 갖고 있었다고 하고 특히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실크가 사용되는 거의 70% 정도가 또 여성의 스타킹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일론처럼 값싸고 이런 게 등장하면은 견을 수출하는 일본은 국가적인 굉장히 산업에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이 공업화가 돼서 대량 생산되기 전에 빨리 우리도 합성 섬유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 붐이 일게 되고요. 일본의 이제 도레이라는 화학회사의 경우에는 듀폰이 특허를 딴 나일론 66을 가져다가 이제 연구를 해서 자기들 버전의 나일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반면에 이 다른 회사들은 또 아예 새롭게 합성섬유를 개발하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 중 하나가 대일본 방적이었습니다. 이 대일본 방적이 1936년 교토제대에 화학섬유연구소를 설립을 지원을 하고요. 이 개발 연구를 지원하면서 이승기도 여기 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이승기가 영국이 비스코스 레이온을 만들었을 때 썼었던 비스코스 응고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했기 때문에 이승기가 이제 박사 논문을 그걸로 제출을 해서 박사 논문을 받고요. 조교수가 됩니다. 교토제대 조교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성 1호라는 이름으로 이승기가 발명을 한 이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를 이제 대중 앞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합성 1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게 1939년 10월이고요. 발명자는 그 교토제대의 화학섬유연구소의 연구팀의 수장을 사쿠라다가 맡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연구팀으로 이승기가 있었고, 이승기의 조수가 이제 가와카미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이 다 같이 공동 발명권자의 이름이 들어가고 특허권은 이제 화학섬유연구소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건 이승기다라고 이제 사쿠라다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1941년에 이거는 이제 이승기가 박사학위를 신청하면서 냈었던 이제 자필로 쓴 이력서나 이제 박사 학위기인데 제가 이제 교토대 아카이브에 있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이거는 합성 1호가 발명이 되고 나니까 일본에서는 대단히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죠. 일본의 나일론이 발명이 됐다.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이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 합성섬유를 일본이 해냈다. 이제 이렇게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되고요. 그 이승기는 이제 합성 1호라는 폴리비닐 방직용 섬유를 쓸 수 있는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를 개발을 했지만 이게 공업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공업화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업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41년에는 교토와 오사카 사이에 있는 다카츠키라는 곳에 시험 공장을 세우고 이제 공업화를 위한 실험을 계속 하게 돼요. 이승기가 책임자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승기가 합성 1호로 속옷이나 양말을 합성 1호로 견본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또 공업화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교토제대 유학 중이었던 조선인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 견본들을 주면서 품평을 듣고 그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 교토제대 경제학부 학생이었던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제일조선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이제 공장 가서 견본도 받고 보기도 했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을 좀 해주셨고요. 그 백종원 선생님은 1923년생이시라서 올해 아마 98세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2015년에 했는데 굉장히 기억이 선명하시고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 이승기는 이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1944년에는 교토제대 정교수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공업화 연구를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이제 1944년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이 굉장히 확전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일본의 방직업계도 군수산업에 총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전쟁을 지원해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학 연구가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과학 연구가 국가의 어떤 전쟁 동원에 전쟁을 지원하는 데 동원되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던 건데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제가 논문에서는 그 듀폰이 38년에 개발했던 테플론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그 같이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이제 테플론이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리에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듀폰의 연구실에서 테플론이라는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테플론은 이제 열이나 산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강한 건데 이 원자탄을 거기에 쓰이는 어떤 파이프나 뭐 이런 밸브 같은 거를 코팅을 하는 거를 테플론으로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듀폰에 배치수표를 주면서 이 비밀리에 원자탄 여기에 지원하는 것만 생산하고 다른 건 하지 말고 여기만 생산해라라는 그런 이제 제의를 하고 듀폰이 그걸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플론으로 그 프라이팬을 되게 많이 아는데 이게 상용화되는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테플론에 대한 보안이 해제된 이후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기도 그 1944년 시점에서 그 일본이 이 폴리비닐 알코올 이걸로 그 연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학 섬유나 이거를 다루는 연구자니까 방탄유리를 만드는 연구를 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방탄유리도 화학섬유고 그게 무기섬유인데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사쿠라다도 이제 기록에 본인이 이제 기름 수송에 사용되는 폴리비닐 알코올 주머니를 만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승기가 당시에 이런 요구들에 크게 협조적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45년 7월에 이승기가 오사카 헌병대에 잡혀가서 구금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본 그 오사카 헌병대가 이승기가 이제 북한에 대해 그 일본에 대해서 불경한 뭐 사상을 품었다라는 이유로 잡아가는데 이승기는 이제 수기에서 본인이 이제 전쟁에서 일본이 곧 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빌미가 된 것 같다고 이제 수기에 쓰고 있고 어쨌든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8월 15일 날 패전하고 나서야 이승기가 풀려납니다. 네, 풀려나고 이승기는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는 조선으로 귀국을 해요. 이 사람의 이제 고향이 이제 전라도 이제 담양 창평면이었고, 그래서 서울 부산으로 귀국을 해서 서울대에서 공대를 하면서 거기서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회상이 뭐 극대한 사건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이승기가 낙향을 해요. 그래서 그 관두고 낙향을 해서 있다가 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승기가 그 전에도 계속 월북 제의를 받고 있었는데 50년 7월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 월북을 해서도 월북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서 이승기의 연구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고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쟁 중에도 이승기는 압록강 근처에 있었던 청수에 그 북한에서 시험 공장을 마련해주고 연구를 계속하도록 설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계속했고 그런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이 비난론의 공업화가 비난론 공장이 준공된 게 1961년 5월입니다. 이제 공업 생산에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은 이때 조선의 자원, 기술, 인력에 의해서 28 비난론 공장이 완공되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비난론은 이제 석유를 주 원료로 하는 나일론하고 다르게 비난론은 북한의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로컬 그 자원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합성섬유 자체가 발명이 된 게 일제 시기에 조선인 과학자였던 이승기가 개발팀에 있었고 또 비난론 공장 자체가 지어질 때 수많은 이제 북한 노동자들 군인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의 탈식민, 그러니까 뭐 포스트 콜로니얼 또 이제 내셔널리스틱 이런 내러티브를 사실상 이 비난론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된 거죠. 비난론의 이제 발명에서부터 공업화 이르기까지 북한은 이게 우리의 정말 주체적인 힘으로 셀프 릴라이언트한 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 측면만을 이제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비난론이 발명될 때부터 비난론이 공업화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술 지식의 글로벌 유통에 힘입은 바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북한 지도부는 아시다시피 초기부터 그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게 되고요. 선진국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고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을 보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선진 기술들을 설비들을 들여오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이렇게 그 1949년 3월에 북한의 그 정부 대표단이 소련을 가는데 이때도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났을 때 스탈린이 어떤 원조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첫 대답을 기술 원조 그리고 기술자 파견을 첫 대답으로 요청을 했었고 이후에 소련의 과학기술자들의 북한 방문, 북한의 연구자, 기술자, 학생들의 소련에서의 기술 교육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조약도 그때 체결을 하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에 전후 3년간은 정말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이 이 북한의 전후복구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잖아요. 특히 비난로 공장이 세워지게 되는 함흥, 본궁, 흥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합동의 국제협력에 의해서 복구가 됩니다. 함흥시 복구 사업을 동독이 리드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함흥시 전체의 복구 사업을 동독이 리드했어도 함흥 안에 공장이나 산업설비 복구 같은 경우에는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다 기술자들이 와서 공동으로 도왔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흥남 질소비료 공장이라든가 본궁 염산 공장 이런 것은 소련의 원조로 복구된 거고, 또 본궁의 염료 공장은 헝가리 기계를 들여오고 헝가리에 또 기술 원조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외에도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작기계 공장을 짓는 걸 굉장히 지원했거든요. 예를 들면 희천의 공작기계 공장이나 운산 공구공장 이런 게 예인데, 여기서 생산된 공구나 기계들이 또 소련과 동독의 원조로 복구됐던 또 용성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계들이 이런 것들이 다 본궁과 흥남 지역의 산업지대를 복구할 때 상당히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팔 비난론 공장 자체도 이제 거기에는 원래 일제 시기에 본궁 화학 공장이라던가 그 흥남 질소비료 공장은 모두 사실은 일제가 건설했었던 그 공장과 그런 걸 그거의 잔재들을 활용을 해서 지어지게 된 게 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비난로 공장 공업화에 기여했던 기술자들이 일제 시기에 당연히 고등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일본에 그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계속 그 일본에 남아있는 제일조선인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기술 교류를 해왔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또 이 비난론 공장을 짓기 전에 공업화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시험 공장에서 계속 시험을 하는 상황에서 이승기 같은 경우에도 1953년에 소련에 가서 석 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선진 연구를 배우러 가서 그랬었고, 또 57년에는 동독의 분화로이나 지역에 있는 화학 공장에 현장 답사를 가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가를 실질적으로 보고 동독이 기술 서적들을 거기서 가져오고 당시의 기술 자료들을 볼 때 드레스덴 공대에 유학 중이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그 번역 통역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그 분 인터뷰에서 이제 들은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59년에도 이승기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멘델리에프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여기가 이제 국제화학대회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권 국가만 오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도 다 화학자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인데, 여기서 이승기가 이제 어떤 공업화학 관련된 섹션 미팅에 들어가서 선진 연구들을 발표들을 듣고 또 그런 식으로 기술 지식의 글로벌 유통이 있는 거죠. 거기서 배워오는 것들도 있고, 조선에 돌아와서 이승기가 참관기를 써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구 주제에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여져서 되는 것이지 선진 어떤 기술을 먼저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과의 교류 없이 비난로 공장의 공업화 성공 자체를 따로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비난로 공장의 준공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거기에 관여해서 비난로 공장의 디자인이나 건설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문서는 없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지금까지 한 바에 따르면 그런 거를 기록한 문서는 없고, 그 공장 자체를 지을 때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난로 공장 안에 이제 61년 5월 시점에 준공식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 비난론을 생산한 건 아니고요. 공장이 지어진 겁니다. 비난론이 처음 생산이 나오는 날짜가 61년 8월 25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공장이라는 게 세워져서 원활하게 돌아가기까지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기술 저 기술 어떤 장비의 결함들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건데 이제 비난로 공장이 그 당시에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뭐 기술 자문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소련이 이제 비난로 공장이 준공되고 나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14일 동안 조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비난로 공장을 준공한 거는 그 당시에 폴리비닐 알코올의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놀랍게 바라보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 이런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의 공업화에 성공한 거는 북한 전에는 일본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권에서는 첫 번째고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이 공업화를 성공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승기가 레닌상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소련의 전문가들이 와서 공장 안을 돌아보면서 쓴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의 어떤 공정들은 좀 결함들이 있고 하지만 또 어떤 특정한 공정의 방법은 되게 소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어떤 선진적인 공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련 지역에서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다면 이 부분은 이 기술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보고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쓴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보면 비난로 공장에서 그 어떤 자동화를 하는 장비와 어떤 측정하는 기구들을 서독에서 대량 구매를 했고 이게 1962년 봄에 다 설치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냉전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권으로부터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말로는 이제 사회주의와 어떤 다른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각을 세웠지만 사실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 기술이라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과의 기술 교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이제 서독이라던가 또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 무역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나라와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동독 문서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서독이었을까? 왜 동독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 있었는데 왜 서독으로 했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가능한 그 이유로서 이제 가능한 분석이 그 당시 이제 중소 갈등이 굉장히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독일은 이제 친소 국가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사실 친소국가 이런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제 민족주의를 강화해가는 북한이 비판을 막 받고 있었잖아요. 소련도 그렇고 그러면서 동독이 그 함흥시 복구하는 사업 자체도 원래 그 오리지널 플랜은 끝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2년을 앞당겨서 동독이 끝내버리고 철수하거든요. 그 시기에 철수를 그렇게 일찍 하는데 물론 이제 동독이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는 나토가 이제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관련해서 동독 자료들을 가지고 김미연 박사님이 이제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그거보다는 사실상은 사회주의권 내의 그런 이제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 중소 갈등과 그런 것과 관련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동독에서 만약에 북한이 동독에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껄끄러웠던 게 있었던 거죠. 왜 동독에서 서독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사실 동독에서도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서독
쪽으로 한 거를 보면 이제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제 비난로 공장의 공업화와 비난로 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에 이제 글로벌한 기술 유통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이 비난로 공장 말고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수많은 방직 공장, 화학 공장이 있는데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 그 이제 산업발전국인 이제 그 동독이나 소련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상당한 기술적인 물질적인 지원 속에서 국고건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 교육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비난로 공장이 세워졌을 때 다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지식이 다 도는 것이지 비난로 공장만 딱 떼서 이거는 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그 연결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는 다 연결돼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경공업이나 방직 설비 관련해서는 중국이 상당한 지원을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1961년에 김일성이 정원라이를 만났을 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방직 설비가 정말 질이 좋고 너무 많은 기술 교육과 이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그 당시에도 하고 있고요. 경공 설비는 소련,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동도까지 이 설비를 다 수입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비난로 공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준공을 축하하는 모습과 김일성과 이승기가 보이고요. 이제 지도상으로 이게 함흥과 흥남 지역 중간에 봉궁이 있는데 이 봉궁화 공장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비난로 공장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비난로 공장이 61년 준공됐을 때는 그 봉궁화학 공장과 이제 비난로 공장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건데 나중에 73년에 그 북한이 이팔 비난로 공장을 이팔 비난로 연합기업소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제 봉궁화학 공장까지 다 포괄하는 전체적인 그 지역을 포괄을 해서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장 준공이 되었을 때 노동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던 그 신문이고요. 노동신문의 그 보도 지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제 주체적인 것만 강조를 하는데 이제 기술이 섞이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2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인데요. 기록 영화인데 비난로 공장이 건설돼서 준공식 그 커팅을 김일성이 하는 장면까지 북에서 나온 건데 이거를 한 2분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렀는데 아직 나오지 않네요. 네, 응답 없어요. 이거가 이제 될 동안 그동안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비난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비난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게 1957년에 붙여져요. 그 전에는 북한에서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라고만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57년에 비난론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왜 비난론이라고 이름을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북한이 이 이름에 얽힌 일화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에 따르면 이제 B에서 VI는 이제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니까 비닐 거기서 VI를 갖고 오고 이제 날은
이 이름을 정할 때 조선의 맛이 느껴지게 해야 된다, 기물성이. 그래서 날실 들실, 우리 훈조들이 그랬다. 그래서 조선의 맛이 느껴지는 날을 써서 비날론, 그 론은 나일론 할 때 뒤에 론을 섬유 뒤에는 많이 붙이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비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붙여지게 되고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닐론이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과 북한이 사실 이 합성이로, 비날론의 전신인 합성이로가 일제강점기에 개발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공동의 연구팀이 개발을 한 것이고, 이제 전후에 일본도 이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에다 합성이로의 공업화에 성공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이름을 비닐론이라고 붙였고, 나중에 북한은 이거를 비날론이라고 붙이게 되는데, 일본에서 붙여진 그 이름은 48년에 비닐론이라는 이름을 정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똑같이 VI는 비닐에서 VI를 갖고 왔고, 뒤는 나일론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VI에서 비닐론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합성섬유 최고는 나일론이거든요. 근데 폴리비닐 알코올로부터 만들어진 나일론의 대등한 합성섬유다라고 해서 비닐론이고, 이제 여기서 비날론인 겁니다. 근데 비날론에 대한 그런 이제 내셔널리스틱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영상이 나오니까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인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 선엄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이승기 박사와 연구 집단의 불평을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돌려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주체적인 비난은 공업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아직은 진솔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여기 성천강반에 비난론 공장 건설의 대전투를 펼쳐주시었습니다. 인민들과 똑같은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인민들에게 토종한 옷감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노고를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의 성관 영상은 건설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난론 공장 건설로 수령님 안겨주신 전투적 구호를 피골른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국민 건설자들은 자유롭게 인생의 이력으로 공사를 앞당겨 나갔습니다. 2~3년이 걸린다던 공사를 한해 남짓한 짧은 기간에 다 해냈다고 평양 속도에 이어 비난론 속도가 창조되었다고 그토록 발견해 하신 수령님. 성공의 날 5분 수령님께서는 기쁨에 넘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난론 공장이 아니라 비난론 대도시요.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면요. 네, 보시다시피 비난론 공장 지역이 비난론 공장 각각의 공정들의 건물들이 연결된 과정에서 나와지는 거죠. 이런 카바이드를 이제 생산해내는 곳이 있고, 알데히드 직장, 빙초산 직장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 과정으로 해서 되는 거라서 이 비난론 공장 지역에 저런 빌딩이 이제 30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론 대도시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사회주의권의 기술 원조와 얼마나 교류가 있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들을 좀 넣어봤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수풍발전소 소련 기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중국의 기술자가 유리에 새기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운산공구 공장에 기술 원조 기술 교육을 했던 체코 기술자들에게 감사기를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 장면이고, 그 밑에는 이제 홍남 질소비료 공장 소련 기술자, 그 옆에도 성진제강소 소련 기술자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그 당시에 기술 교류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국제 원조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 원조에 대해서 북이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특별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50년대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60년대도 넘어오고 하면서 그런 거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난론의 이제 중요한 직장들의 사진들을 몇 개 모아본 건데 가장 큰 이제 비난론이라고 위에 적혀 있는 이 건물이 마지막에 비난론이 뽑아져 나오는 방사 직장인 겁니다. 이거는 비난론 공정도인데 북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난론이 생산이 되어서 그 비난론으로 뽑아진 섬유나 그 실이나 이것이 하나의 제품으로 인민생활에 닿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다른 그 공장들을 거쳐야만 제품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직물로 만들어지고 그게 또 제품으로 옷이나 뭐 담요나 스카프나 양말이나 신발천이나 가방이나 여기까지 나와지기까지 그 각각의 공장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론 제품의 경우에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 비난론 공장 비난론이라는 그 제품을 이런 거를 다 떼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논문에서는 뭐 예를 들면 비난론이 이제 이빨 비난론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서 이게 뭐 평형 방직 공장으로 보내져 가지고 면하고 합쳐지게 되면 면하고 혼방된 거는 이제 그게 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함흥에 이제 모직물 그 공장으로 보내지면 그게 이제 두꺼운 뭐 겨울옷이나 이불 솜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나와지는 건데 함흥 그 공장 같은 경우 소련의 원조로 소련의 원조는 아니고 북이 다 돈을 지불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섞여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논문에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 비난론이고 일본에서는 비닐론으로 되었는데 일본에서도 북한과 굉장히 마찬가지의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산 섬유, 우리의 민족구, 이제 민족 섬유, 메이드 인 재팬 파이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만드는 비닐론 서사에는 또 조선인 과학자 이승기나 이런 게 내용이 없고요. 북에서는 일본의 얘기가 빠지고요. 서로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공정의 차이인데 이제 60년대에 이제 세계 화학 공업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석탄 화학 중심에서 석유 화학으로 사실은 일찍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일본은 그거를 바로 쫓아가거든요. 일본은 오일을 수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을. 그래서 60년대 초반이면 벌써 그 석유화학에 근거한 식으로 비닐론을 생산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실행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북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북한은 주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원에 기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게 되고 또 김일성은 이렇게 이걸 생산하는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주체적으로 자기 자원에 기반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되는데 석탄화학공업과 이제 석유화학공업의 가장 어떤 큰 차이는 이제 여기 공정에서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아세틸렌을 뽑아내는 과정이 석유는 거기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뽑아내요. 근데 석탄에서는 그 공정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거기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런 공정이 복잡하면 생산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단가가 높아지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찌감치 이제 석유화학에 근거한 비닐론 공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 중국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국도 처음에는 비난론 공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이 60년 초반에 그렇게 했었던 거는 정말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거든요. 아직 전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뤘고 엄청난 성과였던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장 학습 뭐 이런 거를 오기도 하거든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공장에서 기술 교육도 받고 가고 했었는데 중국도 처음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베이징에서 열렸었던 이제 세계 과학자 컨퍼런스에 이승기도 초대가 돼서 지금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정원라이고 저기 이승기가 있는 안경 낀 여기 옆에 있는 이승기가 보이는데 저한테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 또 큰 행사가 베이징에서 있었던 과학 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위한 컨퍼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저온라이 쪽에서 찍어서 이 과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듣자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고 그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다종 커시에라고 이제 북한에서 대중과학이라는 저널이 있듯이 그 중국도 이제 그 대중과학이라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초반에는 이제 카바이드가 중국도 풍부하니까요. 그래서 이 비난론 카바이드 공업에 대한 전망을 막 좋게 막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석유화학이 중요하니까 다 바꿔야 된다라고 입장이 전환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60년대 중반 되면 전환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경제성에서 밀리니까 중국은 또 오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북한과 굉장히 어떤 긴밀한 사이고 했지만 일본의 비닐론 기술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비닐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중국의 비닐론 공장을 수출한 거는 프라레이라고 그 이제 나중에 프라시키 레이온이 이름이 바꾼 일본의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비닐론이라고 중국이 불렀지만 기술은 이제 석에 근거한 거니까 더 경제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어도 이제 북한의 비닐론 공장과 그 베이징의 비닐론 공장이 서로 기술자들을 계속 오가면서 기술교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은 수입해 와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지역 상황에 맞게 계속 개선해 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로컬 상황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뭐 우리 상황에 맞게 고쳤다, 좀 더 개선했다 이런 공정을 그런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이팔 공장 기술자들이 와서 뭐 그런 거를 배우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해주고 그랬다는 그 기록들이 있고 여기 사진에서는 이제 김일성이 75년에 베이징 비닐론 공장을 그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뭐 환영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중국도 북에 올 때마다 비닐론 공장을 참관을 해요. 왜냐하면 비닐론이 북에서 내세운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화의 어떤 성과였기 때문에 뭐 유속이라던가 그 주요 중국 정부 대표단이 올 때마다 참관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 비난론을 이 폴리비닐 알코올 이 섬유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과 북한의 기술 교류가 이 인접국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쭉 계속이 됩니다. 이 70년대에도 계속되고 예를 들면 70년대에 그 일본의 비닐론 공업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또 북을 방문을 해요. 북을 방문해서 기술 교류를 합니다. 70년대에. 그리고 그 기술 교류의 한 사람이 이승기 교수로 있었던 그 교토제대 그 가와카미 히로시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니치카라고 그 대일본 방적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된 건데 대일본 방적이 있었던 이제 가와카미 히로시가 북한을 또 70년대 내번을 가면서 설비를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다 받아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정말 기술 교류는 활발했다라는 거죠. 이런 굉장한 그런 교류의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식 서술에서는 그런 게 다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챕터에서는 좀 복원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어떤 한 기술을 사회가 선택할 때 그 사회가 어떤 가치에 맞춰서 기술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이제 사회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술뿐만이 아니라 산업화 자체도 어떤 결정된 경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언제나 변경 가능한 로컬 상황에 맞춰서 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크게는 좀 하고 싶었고 그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설비나 기술에 대한 것만 연결된 게 아니고 기술은 이제 소셜 머티리얼 네트워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사회의 제도나 사상이나 어떤 거기에 천연 자원이나
훈련된 전문가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테크놀로지라는 생각이고요. 테크놀로지의 이제 데피니션을 넓게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각각의 챕터에서 다룬 내용을 정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배포한 자료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챕터는 일단 배경을 이야기하는 챕터로서 이 비난론 공업화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탈식민 근대 독립국가로서 정당성을 보여주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거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비난론의 성공적 공업화와 이후 일어난 주체 과학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담론의 확산이 이후에 60년대 중후반의 주체 사상의 정식화를 촉진시켰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북한이 비난론 공업화가 주체 사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은 이 사상이 정식화되는데 비난론의 공업화가 굉장히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비난론이 언제부터 북한의 민족주의 호명과 함께 주체 섬유로 분리게 되는지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언제 등장하는지 이제 그런 분석을 했고요. 비난론이라는 이름 탄생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도 첫 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글로벌 프로모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공 같은 게 사실은 외국에서 얼마나 또 인정받고 한 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북한에서도 이 비난론의 공급화를 이제 선전물로 만들어서 브로셔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인정받았다는 걸 또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게 또 인민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고취가 되는 거고요. 이런 브로셔들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챕터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챕터는 이제 비난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던 과학의 대중화 노력과 더불어서 과학 소설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옷, 신발, 이불, 목도리, 가방처럼 이제 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비난론 제품들이 어떻게 북한의 국가 정체성 구성이 연결되어 갔는지 그래서 과학과 대중과 국가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탐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이거를 인민들이 느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60년대 전반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에 그거를 경험했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70, 80대 고령인 사람들일 텐데 이제 탈북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60년대 초반에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평양에 있었었던 사회주의권 유학생들을 인터뷰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 독일, 루마니아, 체코 등 이런 사회주의권 학생들을 찾아서 그 지역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얘기를 좀 담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인터뷰했었던 어떤 분은 그 당시에 그 비난론 셔츠를 와이셔츠를 파는 데를 가서 자기가 사서 입었는데 합성섬유라는 게 보통 당연히 주름에 이렇게 막 주름이 덜 지잖아요. 그 다림질을 바로바로 면은 금방금방 구겨지는데 덜 구겨져서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거를 파는 걸 보면서 북한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자기는 느꼈었다. 그 당시 시점이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중국에서 북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는 이제 합성섬유를 보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있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밖에도 이제 비난론에 대해서 의미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이제 탈북자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60년대 초반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자기 부모님, 자기 삼촌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 함흥에서 자라신 분, 뭐 이런 분들 이야기들을 좀 그런 게 논문 전반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제가 뭐 분석하는 것 중에 오카마신의 그 5 형제라고 이 일화가 참 재밌는 게 그
섬유가 등장하게 된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처럼 돼 있는 게 그 마입니다. 삼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화가 있는 게 면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견인 그 뭐야 실크 반질반질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 나뭇잎 모양이 있는 거는 그 나무에서 오는 셀룰로스 섬유로 만들어진 레이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으로 형상화했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비날론 아가씨인 겁니다. 비날론은 합성 섬유니까 공장에 용광로가 이렇게 머리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뒤에 비날로 공장이 배경으로 있으면서 이제 뭐 7개년 계획 전망을 딱 제시하면서 다 같이 협력하자 뭐 이런 그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물질을 이제 의인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사람들 속에서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가. 사실 이 이야기 보면 재밌는 게 나일론이 사실은 먼저 개발이 된 건데 또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뭐 만화, 면이나 이런 거는 그 역사적으로 개발이 등장하게 되는 걸 순서대로 가는데 또 나일론은 다르게 하고 빠졌다는 거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나일론하고 굉장히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만들어진 이제 아동 그 만화인 건데요. 이게 누가 섬유의 왕인가라고 해서 이게 나일론과 비날론이 이렇게 있고, 이 이제 내용은 이게 만화 영화로 TV에서 다 방영이 많이 됐었고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영을 하고 있는 저런 거는 뭐냐면 이제 나일론과 비날론이 그 물에 얼마나 빨리 찌든 때를 없애는가 이런 거 해서 이제 하고 뭐 어느 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비날론이 이겨서 섬유의 왕이 되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화처럼 또 만들어져서 뭐 만화 영화로도 있었고 책으로도 그 당시에 이렇게 다 뭐라고 하죠?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나 외국에서 정부나 당 이제 대표단이 올 때마다 비날론 공장을 보여주는 게 비날론이 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니까 그게 어떤 중요한 절차 중에 머스트 비짓 그런 플레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뭐 소련 이런 거를 좀 몇 장을 모아봤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베트남에서 그 와서 비날론 공장에서 환영을 막 받고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오른쪽 사진도 이거는 이제 북이 비날론을 외국에서 상품 전시회를 많이 여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이제 자랑찬 성과물로 그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저것은 이제 66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던 그 상품 박람회 같은 데서 조선관이 있었고 조선관에 이제 전시가 됐었던 직물들인데 그 당시 독일 언론에서도 그 이런 그 조선이 공업한 뭐 비날론에 대해서 무슨 찬사를 하는 뭐 그런 게 독일 언론에도 실려 있고요. 이제 북에서도 그거를 또 다시 받아와서 이렇게 독일 언론이 이런 걸 해줬다라고 해서 뭐 데아보르겐 베를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이프치 위클리 이런 데 이제 실린 것들을 또 역으로 보도하고 그럼 다시 이게 북미 막 이렇게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거는 아까 인터뷰한 사람들인데 이게 줌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네 번째 챕터는 비날론이 어떻게 북한의 젠더 정치를 수행했는지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 담론 그리고 어머니당 담론을 담은 모성의 인공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네 번째 챕터에서 다뤘는데 처음은 비날론이라는 그 물질이 갖는 특성에 기반한 정동 그 어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활용한 표상이 어떻게 어머니당 담론을 강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비날론의 미닝이 또 인민들의 사회적인 감정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됐는지를 질적인 방법, 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비날론 크리스탈 결정 같은 경우고, 뭐 아래에는 이제 3대 혁명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비날론 솜이고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그 표상 중에 비날론이라는 이제 물질이 되게 구름같이 따뜻해 보이는 솜의 형태로서 표상이 된다는 거죠.
뭐 형태가 비난론은 그냥 실로도 나오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를 어떤 이미지로 그 포스터에서 계속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포스터 이런 식으로 보시겠지만 따뜻한 이걸 안고 있는 이게 전형적인 그 이미지로서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당이라는 이제 표현이 노동신문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도 그 보시면은 비난론 공업화와 함께 이게 퍼뜨리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네, 5번째 마지막 챕터인데요. 여기서는 일상의 영역에서 비난론의 이용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온 것들 이게 이제 비난론이 생산가가 많이 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는 않는데 폴리비닐 알코올 이 섬유를 가지고 이게 그 도배를 할 때 풀로서 정말 많이 쓰이고 또 그 비난론이 그 물질이 그 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여서 각 가구마다 이 걸레로서는 거의 다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탈북자분들이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난론 100%로 된 게 이제 대걸레용이나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되고 지금도 유럽의 이제 마켓에서 그 북한이 비난론 기술을 어딘가에서 누가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겠죠. 이베이에 가면은 살 수가 있어요. 비난론 타월을. 그게 스포츠 타월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걸레에서부터 이제 조선호까지 이런 게 첫 번째 섹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이 이제 사회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난론이 제소화되고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위기 속에서 올바른 옷차림 담론, 그러니까 규율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과 함께 비난론 혼방 조선옷 입기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가 그래서 국산 직물, 옷 스타일, 민족주의 간의 연결 지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하기를 하고요. 28 비난론 연합기업소가 2010년에 재가동이 되는데 그 이후에 비난론의 현재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삶까지를 이제 기술을 하면서 이 챕터가 지금 현재 북한 사회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난론이 소비되어 왔는가 부분을 5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챕터에서 약간의 격가지로 이승기와 여경구 얘기도 같이 하는데요. 그 어떤 과학자의 어떤 인생의 경로도 그 사회에서 어떤 거를 중시하고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섹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이게 재가동된 2010년 비난론 연합기업소고 그 이후에 2011년부터는 평양 제일백화점에서 다양한 비난론 관련 천이나 스카프나 담요들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공연에서도 이제 비난론 삼천리가 그 이후에 막 들어가게 되고 비난론 삼천리라는 노래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노래를 들을 시간이 없고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건 이제 뭐 탄소화나 이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죠. 그 카바이드 공업에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비난론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많은 제품들이 이제 북한의 인민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주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물이었고 또 북한의 지배 담론에 의해서 상상된 인공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체 담론으로 사회를 엮어내는데 비난론이 중요한 실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비난론이 북한의 사상과 기술과 문화를 가로지르면서 인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의 주체를 물질적 담론적으로 보여주고 수행하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매개체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논문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제가 많이 썼죠? 네, 여기까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